저는 올해 61살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하루하루가 참 길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저녁에 밥을 차려놓아도 혼자 먹는 식탁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딸 지혜 때문이었죠. 29살 우리 딸,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지혜는 회사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함께 장도 보고 같이 드라마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딸이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지혜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딸을 빼앗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표현할 순 없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나중에 소개시켜 줄게. 지혜는 얼굴이 밝아져서는 수줍게 웃었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묘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쩌나, 딸을 상처 입히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죠. 그 후로 지혜는 만날 때마다 준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말했다. 준호가 저렇게 해줬다. 온통 준호 얘기뿐이었어요. 저는 들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겨우 6개월 만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엄마, 준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번 주말에 소개시켜 줄게. 지혜가 드디어 그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어떤 사람일까? 우리 딸한테 잘해줄까?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날 아침 저는 옷장을 몇 번이나 뒤적였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단정하게 입어야겠다는 생각에 평소 잘 안 입는 재킷까지 꺼내 입었어요. 약속 장소는 집 근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지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옆에 키 큰 남자가 있었죠. 그게 준호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한 회색 양복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반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준호는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혜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했고 태도도 공손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으니까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준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준호는 제 물잔이 비면 먼저 알아채고 물을 따라줬어요. 음식을 권할 때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죠. 지혜를 대하는 모습도 다정했습니다. 지혜가 반찬을 집어주면 고맙다며 웃었고 지혜 말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님,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크진 않지만 안정적인 편이에요. 준호는 제가 묻기도 전에 자신의 직업을 소개했습니다. 말투가 진솔했고 과장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죠. 그래도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지혜를 바라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천히 어머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겸손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행복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나이도 있고 준호 오빠 같은 사람 다신 못 만나. 엄마가 보기엔 어때? 지혜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딸이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 알았어. 지혜가 좋다면 엄마도 좋아. 제 대답에 지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호도 안도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심보다는 믿음을 주는 게 맞겠다 싶었죠. 그 후 2달이 흘렀습니다. 지혜와 준호는 약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큰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양가 가족들만 모이는 소박한 자리였죠. 준비하는 동안 저는 준호 부모님을 궁금해했어요. 어떤 분들이실까?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을까? 그런데 약혼식 일주일 전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이 약혼식에 참석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방에 계시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요. 저는 속으로 섭섭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 약혼식인데 오실 수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표정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러시구나. 건강이 안 좋으시면 어쩔 수 없지. 곧 만나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결혼식 때는 꼭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약혼식 당일 준호 쪽 하객은 친구 몇 명뿐이었어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워낙 성실해 보였거든요. 저는 딸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죠.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장봐온 것들이에요. 혼자 사시니까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봉지 안에는 제철 과일과 반찬통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깍두기,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고마웠죠. 아이고,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혼자 먹는데 이렇게 많이. 손사래를 쳤지만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어줬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일주일에 2~3번씩 집에 들렀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태도는 전혀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했죠. 어느 날은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바꾸려다가 무서워서 내려왔어요. 높은 곳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마침 준호가 들렀다가 그걸 봤습니다. 어머님, 위험하세요. 제가 할게요. 준호는 곧바로 근처 철물점에 가서 형광등을 사왔어요. 의자에 올라가 능숙하게 형광등을 갈아 끼웠죠. 저는 옆에서 보면서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 혼자 하시면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준호는 웃으며 손을 툭툭 털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듬직해 보였어요. 며칠 후엔 쌀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는지 20kg짜리 쌀포대를 들고 왔습니다. 현관에서 부엌까지 무거운 쌀을 들고 가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죠. 지혜가 주말에 놀러 왔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자주 오더라. 정말 착한 애구나. 엄마, 준호 오빠가 진짜 효자지? 내가 잘 골랐지? 지혜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저는 처음 느꼈던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준호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같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찾아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제 회사에서 직원 가족 건강검진 지원해준대요. 같이 받으러 가실래요? 건강검진이라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가족까지 챙겨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 게 있어? 회사가 참 좋구나. 네, 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어머님 건강도 체크하시고 저도 안심하고 싶어서요. 준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함께 병원에 갔어요. 종합검진이었습니다.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도 했죠. 검진을 받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챙겨줬을 텐데. 준호가 남편 역할까지 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제가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도 같이 따라와 줬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혈압이 조금 높다는 얘기를 들었죠.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혈압은 제가 약 챙겨드릴게요. 준호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 혈압약을 사서 가져왔어요. 복용법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놨죠. 저는 그 메모지를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 준호는 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기본이었어요.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죠. 과일, 반찬, 생필품. 한 번은 화장지와 휴지를 한 박스씩 사왔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무거우니까 제가 사다 드릴게요. 저는 사양했지만 준호는 이미 현관에 내려놓은 뒤였어요. 저는 점점 준호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혼자 살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준호 덕분에 해결됐거든요. 전구 갈기, 무거운 짐 들기, 고장난 가전제품 수리. 준호가 다 해결해줬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정말 효자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데.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누구는 사위가 얼굴도 안 비춘다고, 누구는 명절에나 겨우 온다고 불평했죠. 저는 지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왔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끓여놨었죠. 준호는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지혜도 어머님 닮아서 요리 잘하더라고요. 그래, 얘가 요리를 하긴 해? 네, 저한테 자주 해줘요. 어머님한테 배웠다면서요. 저는 딸 자랑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다가왔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니야, 내가 손님인데 어떡해. 손님이 아니라 아들이잖아요. 준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라니. 저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딸만 하나 키우면서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준호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생기는구나. 설거지를 마친 준호가 거실로 와서 앉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저는 어머님을 제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지혜랑 결혼하면 어머님이 제 어머니가 되시는 거잖아요. 준호의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든든하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 같은 분을 장모님으로 모시게 돼서요. 준호는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 느꼈던 불안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었죠.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약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준호가 찾아왔는데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보통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데 그날은 표정이 조금 어색했죠.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는 손을 흔들며 웃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도 준호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죠. 저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뭐 할 말 있으면 편하게 해.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고민해.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준호가 저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뭔데? 편하게 말해봐. 그게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하려면 장모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대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고요. 준호는 말을 하면서도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인신고에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신고가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준호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도장이랑 신분증을 왜 빌려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보통은 본인이 직접 구청에 가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도장을 왜 빌려가? 내가 같이 가면 되지. 아, 그게 요즘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해서요. 제가 먼저 발급받아 놓고 어머님은 나중에 사인만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요. 준호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 방식이 저랑은 다르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런 거였어? 당연하지. 결혼 준비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준호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은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쓰던 거였어요. 빨간 인주가 묻은 낡은 도장. 신분증은 지갑에서 꺼냈죠. 준호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 신분증 재발급 받으려면 귀찮거든. 걱정 마세요. 조심히 잘 보관하겠습니다. 준호는 신분증과 도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신분증을 복사했다고 했어요. 10분 후 돌아온 준호는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도장도 돌려드릴게요. 그래, 천천히 해도 돼. 급할 것도 없잖아. 준호는 고맙다며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혜야, 준호가 혼인신고 서류 준비한다며 도장이랑 신분증 가져갔어. 응, 알아. 준호 오빠가 얘기했어. 엄마, 고마워. 딸도 알고 있다니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죠. 사흘 후였습니다. 준호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류 나왔어요. 여기 사인 몇 군데만 부탁드려요. 준호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가 여러 장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글씨가 작고 내용도 복잡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복잡하네. 요즘 혼인신고가 서류가 많아졌대요. 예전보다 확인할 게 많아져서 그런가 봐요. 준호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한자도 섞여 있고 법률 용어도 있어서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다 읽어야 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여기랑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준호는 볼펜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세 군데였어요. 저는 표시된 곳을 봤는데 작은 글씨로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읽어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준호야, 이거 내용이 뭐야? 가족관계 확인하는 거예요. 어머님 신상정보랑 지혜정보 확인하는 서류고요. 나머지는 혼인신고 동의서예요. 준호의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볼펜을 들었어요. 딸의 결혼을 위한 서류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저는 준호가 가리키는 곳에 차례대로 사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됐다는 게 기뻤거든요. 도장은 언제 돌려줄 거야? 다음 주쯤 돌려드릴게요. 구청에 제출하고 나면 바로 가져올게요. 그래, 알았어. 근데 밥은 먹고 가. 아니에요. 오늘은 회사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먹을게요. 준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준호는 신발을 신으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일이 술술 풀려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엔 준호가 흘리고 간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집어들고 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여전히 어려웠죠. 한자와 법률 용어가 섞여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지혜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날 저녁 지혜한테 전화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딸도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준호를 보면서 느낀 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장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준호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날 오후 준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과일이나 반찬을 들고 오는데 빈손이라 조금 의아했죠. 어서 와, 준호야. 들어와. 준호는 거실에 앉더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기다렸죠. 준호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효도 좀 하고 싶어서요. 준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효도하고 있는데 또 무슨 효도를 하겠다는 건지. 무슨 소리야? 내가 이미 충분히 잘해주고 있잖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어머님 명의로 적금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적금이라는 말에 저는 눈을 깜빡했습니다. 제 명의로 적금을 만들어준다고요? 매달 제가 50만 원씩 넣어드릴게요. 나중에 용돈으로 쓰시라고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모아야지. 결혼 준비하는데 돈 많이 들 텐데.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준호는 벌써 충분히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 마음이에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통장은 어머님이 보관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그냥 매달 돈만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큰 부담인데.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은 고마웠지만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혜한테도 이미 말했어요. 지혜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딸도 알고 있다는 거였죠. 지혜도 동의했다면 제가 계속 거절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지혜는 뭐래? 엄마 혼자 사시니까 노후 자금 좀 더 모아두시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고요. 준호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딸도 찬성했다는데 제가 계속 거절하면 준호 마음만 상하겠죠. 그래도 미안한데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제가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이 편하게 사셔야 지혜랑 저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준호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고맙다. 내 마음 잘 받을게. 이번 주에 같이 은행 가실 수 있으세요? 금요일 괜찮으세요? 금요일? 그래, 괜찮아. 그럼 금요일 오전 10시에 모실게요.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지혜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지혜야, 준호가 적금 만들어준다는데 내가 알고 있었어? 응, 준호 오빠가 얘기했어.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대. 근데 매달 50만 원씩이면 너무 큰 돈 아니야? 엄마, 준호 오빠가 하고 싶다는데 받아. 오빠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도 있고 나도 일하잖아. 우리 괜찮아. 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조금 안심했죠. 알았어. 그럼 토요일에 은행 같이 간다. 응, 엄마. 준호 오빠 마음 잘 받아줘. 오빠가 진심으로 엄마 챙기고 싶어 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사위가 이렇게 장모를 챙긴다니 기특하다고 했겠죠. 금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은행에 가는 건데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10시가 되기 10분 전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그래, 가자. 준호는 제 팔을 살짝 잡아줬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시켜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세심함이 고마웠습니다. 동네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였어요. 오전이라 사람들이 좀 있었죠. 준호는 번호표를 뽑고 저를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준비할 게 있어서 잠깐 볼일 보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 준호는 창고 쪽으로 갔습니다. 직원한테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앉아서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요즘 은행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더군요. 기계도 많고 화면도 크고 10분쯤 지났을 때 번호가 불렸습니다. 준호가 저를 부르더니 함께 창구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죠. 어머님 명의로 적금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준호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중간중간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주소 맞으시죠? 응, 맞아. 전화번호도 이거 맞으시고요? 그래. 준호는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준호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니까 편했죠. 서류 작성이 끝나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본인 확인 필요하니까 신분증 주세요. 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뭔가 입력했어요. 그리고 도장이 필요하다고 했죠. 도장 가져오셨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 도장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아직 가지고 있었어? 네, 오늘 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준호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준호가 미리 준비한 거겠거니 했죠. 직원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준호가 제 손에 도장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완료됐습니다. 통장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뭔가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통장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게 든든했거든요. 몇 분 후 직원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새 통장 냄새가 났어요. 표지는 파란색이었죠. 저는 통장을 받아들고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직원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같이 신청해 주세요. 인터넷 뱅킹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뱅킹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를 본다는 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직원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뭘 말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네, 사위가 효도한다고 해서 적금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인터넷 뱅킹도 필요하다고 해서요. 제가 대답하자 직원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직원은 잠시 저와 준호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적금 상품 안내 자료 가져올게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다른 직원과 뭔가 얘기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저러는 거야? 제가 준호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절차상 그런가 봐요. 준호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준호의 태도를 보고 안심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어요. 직원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직원은 안쪽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양복을 입은 사람. 아마 지점장인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뭔가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저는 초조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다른 고객들도 기다리고 있었고 뒤에서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죠. 5분쯤 지났을 때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팸플릿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기존에 이 은행에 다른 계좌 있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금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인데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거예요. 제가 대답하는 순간 준호의 표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직원도 그걸 봤는지 눈빛이 더 예리해졌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 그럼 기존 계좌도 같이 조회해 볼게요. 통장 가져오셨어요? 아니, 통장은 집에 있는데. 제가 대답하자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급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직원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고객님의 전체 자산을 파악해야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은행 규정이에요.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분위기가 너무 딱딱했거든요.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클릭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직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대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대출은 무서워서 평생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제 대답에 직원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직원은 준호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잠시 따로 상담실에서 말씀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대출이라니,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본인만 가능합니다. 직원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직원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직원을 따라 안쪽 상담실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는 아까 봤던 지점장도 있었어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일주일 전에 어머님 명의로 3천만 원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정말 모르고 계셨나요? 화면에는 제 이름과 대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대출이라니. 제가 받은 대출이라니. 이럴 수가.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사위분께 신분증이나 도장을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그 순간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혼인신고 서류 때문에 필요하다며 도장과 신분증을 빌려갔던 일, 서류에 사인했던 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려서 책상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혼인신고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도장이랑 신분증요. 제 말에 직원과 지점장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점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대출이라니. 제 명의로 1천만 원을 누가 빌려갔다는 겁니까? 어머님, 진정하세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직원 박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심각했어요.
지점장도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죠. 일주일 전에 신용대출 3천만 원이 실행됐습니다. 어머님 명의로요. 그리고 돈은 바로 인출됐어요. 수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대출 날짜, 금액, 인출 내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지러웠거든요. 제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은행에 온 적도 없는데 어머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서류로도 할 수 있거든요. 수진의 말에 저는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가져온 서류들. 저는 내용도 모르고 사인했던 그 서류들 말이죠. 혼인신고 서류라고 했어요. 준호가 사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대출 서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대출 서류를 위조할 수 있거든요. 위조. 그 단어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준호가 저를 속였다는 말이잖아요. 믿었던 준호가 저한테 이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준호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그동안 저를 잘 챙겨줬어요. 효자 같았죠. 그런 사람이 저를 속였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깥에 계신 분이 진짜 사위분이 맞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 될 사람이에요. 딸이랑 약혼했거든요. 약혼은 언제 하셨어요? 2달 전이요. 왜 그러세요? 수진과 지점장이 또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사위분 신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무역회사 과장이라고 했어요. 회사 이름도 들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준호가 말한 거니까 믿었죠. 제 대답에 지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저는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금융사기예요. 사기. 그 단어가 다시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고 돈은 사라졌어요. 제 딸은 어떡하죠? 지혜는 준호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딸 생각이 제일 먼저 났거든요. 지혜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얼마나 충격받을까? 어머님, 따님을 위해서라도 지금 신고하셔야 합니다.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요.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점장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상담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10분쯤 지났을 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젊은 남자 경찰이었고 다른 한 명은 여자 경찰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용의자는 지금 밖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상담실 문틈으로 밖을 봤어요. 준호가 의자에 앉아 있었죠. 경찰이 다가가자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뭔가 말하자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입구 쪽으로요.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준호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친다는 건 유죄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젊은 남자 경찰이 준호를 쫓아갔습니다. 은행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몇 초 후 경찰이 준호를 붙잡고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팔이 뒤로 꺾여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놓으세요. 오해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상담실 쪽을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의 눈빛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준호가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경찰이 준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은행은 조용해졌어요.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상담실에 남아 여자 경찰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어요? 6개월 전부터요. 딸이 소개팅으로 만났대요. 신분증과 도장은 언제 빌려주셨나요? 한 달 전이요. 혼인신고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요. 하나하나 대답하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었을까요? 피해 금액은 일단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혜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준호가 사기꾼이었어. 경찰한테 잡혀갔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울면서 딸한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걸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내가 데려온 사람인데.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도 속았어. 우리 둘 다 속은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저는 딸과 함께 조사실에 앉아 있었죠. 지혜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계속 울었거든요. 피해자분께서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죠.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준호를 처음 만난 날부터 도장과 신분증을 빌려준 일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용의자 이름이 진짜 준호가 맞나요? 형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본명은 김태수입니다. 준호는 가명이에요. 가명이라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름조차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무역회사 과장이라는 것도 거짓입니다. 실제로는 무직이었고요. 무직이요? 네. 작년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요.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동안 본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이번이 3번째예요. 3번째요? 지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징역 1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 전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다니. 그런 사람이 우리 딸한테 접근했다는 게 끔찍했어요. 어떻게 접근했나요? 소개팅 앱을 이용했습니다.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을 타깃으로 했어요. 혼자 사는 중년 어머니가 있는 경우를 선호했고요. 형사의 설명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저를 노린 거였어요. 피해자분의 예금 5천만 원을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액대출로 시험한 뒤 큰 금액을 인출하려던 계획이었죠. 5천만 원을요? 네. 적금 통장을 만들면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이유가 그겁니다. 인터넷 뱅킹이 있으면 피해자 몰래 돈을 인출할 수 있거든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제 5천만 원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다행히 은행 직원분이 잘 발견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 피해를 입으셨을 거예요. 형사의 말에 저는 수진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조사는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형사는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준호가 아니라 김태수. 저는 그 이름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죠. 용의자는 현재 구속됐습니다. 곧 검찰로 송치될 거예요. 재판은 언제쯤 열리나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릴 겁니다. 증거가 명백해서 빨리 진행될 거예요. 경찰서를 나왔을 때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지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엄마도 속았어. 둘 다 잘못 본 거지.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지혜는 제 품에서 또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한 달 반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처음이었어요. 긴장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죠. 김태수는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똑바로 봤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사문서를 위조하고 금융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인이 뭔가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수진 씨도 나왔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떻게 의심하게 됐는지, 어떻게 발견했는지. 저는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재판은 3시간 걸렸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김태수에게 사기, 사문서 위조, 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징역 3년.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다른 사람을 속이지 못하겠죠. 김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지혜를 봤습니다. 딸은 표정이 없었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사랑했던 사람이 거짓이었다는 걸 아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알았습니다. 엄마, 나 한동안 연애 안 할래.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일주일 후 저와 지혜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수진 씨를 만나러 간 거였죠. 어머님, 수진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건넸어요. 은인이세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수진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제 평생 모은 돈 다 잃을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도 울었어요. 수진 씨가 우리를 안아줬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끝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네. 이제는 절대 안 속을 거예요.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웠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 바로 딸 지혜였죠. 엄마,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그래, 가자.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리고 서로를 더 아끼면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면서요.